그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역대 최고점을 뚫을 때 들어가면은 향후 1년, 2년, 5년까지 수익이 좋은 게 보통입니다. 그게 이제 미국에서는 특히 잘 먹힙니다. 그 전략이. 딴 나라도 기본적으로 잘 먹히는데 유일하게 안 먹히는 국가는 한국입니다. 한국도 역대 최고가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게 좋은 전략이긴 한데 한국은 1년 정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일단 통계를 보면은 이렇게 짝수해 5월, 10월에는 한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매우 안 좋았다. 그래서 나는 낮은 확률에는 베팅하기 싫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한국 작가님 하면은 이제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아마 이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11월부터 4월까지 투자를 하고 뭐 나머지 기간 또 쉬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퀀트적인 투자를 하시는 것 같은데. 11사 천국 50지억. 네. 근데 이제 4월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팔아야 되는 건지 요거부터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한국 주식은 제가 한 4월 20일쯤 다 팔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다시 되사지 않을 것 같고 미국 주식은 계속 그냥 보유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4월 20일에 다 판다는 어떤 그 4월 20일 딱 특정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 그게 제가 한국 주식 한 20년 정도 해봤는데 그 11사 천국 50지옥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 50지옥이 한 4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거 제가 굉장히 자주 겪었거든요. 4월까지는 주식시장이 쫙 이렇게 오르다가 마지막 주부터 훅 꺾이는 거.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거를 제가 이제 거의 매해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거를 참고해가지고 조금 전에 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제가 4월 18일에 3%에 가가지고 나 이제 다 팔았습니다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가 사실 실제로 단기 고점이었어요. 그 후에 4월 말에 정말 이렇게 쭉 이렇게 빠지다가 그 다음에 이제 5월, 6월, 7월까지 다시 돌아와가지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쫄렸죠. 아씨 내가 5월에 팔려고 했는데 이러면 안 돼요 했는데 이제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8, 9, 10월에 한국 시장이 완전히 맛이 가가지고 네. 거봐 또 5월, 10월 안 됐잖아라고 제가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번에도 4월 20일 정도에는 정리를 할 수 있다. 네, 그죠. 아, 그럼 한국 주식은 다 정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미국 주식은 그래도 좀 홀딩을 좀 하시는 건가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11사 효과가 왜 있는 건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네. 그 국가별로도 봐도 좀 이제 시클리컬한 기업들 한마디로 경기 민감도가 좀 높은 그런 기업들이 많은 주식시장에 요 11사 천국 50지역이 좀 더 잘 먹히더라고요. 네. 물론 미국에도 그런 기업들이 많기는 하지만 뭐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좀 기술주 위주 이런 게 좀 많잖아요. 근데 그 기술주들한테는 요 11사 천국 50지역이 딱히 적용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뭐 MS, 애플, 뭐 테슬라 이런 애들은 5월, 10월에도 수익률이 꽤 잘 나옵니다. 네. 그리고 플러스 두 번째는 올해가 미국의 재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다시 나와가지고 트럼프랑 또 맞붙는 재선이 있는데 이 재선회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5월, 10월에도 계속 오릅니다. 그건 아마 뚜렷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재선이라는 거는 기존 대통령이 선거에 나와가지고 다시 출마를 하는 건데 이 사람은 무조건 이기고 싶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이기려면은 경제와 주식시장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뿌려야 되고 그 연준을 어느 정도 좀 압박해가지고 금리도 좀 인하를 하든지 최소한 올리지는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뭐 양적 완화를 하게 만들든지 뭐 이런 거를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네. 뭐 재정 정책을 써가지고 돈을 많이 풀든지 뭐 이런 거 그거를 당연히 그 선거 때까지 엄청나게 많이 할 거거든요. 네. 그거는 다 주식시장에 도움이 됩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네. 결국에 이제 선거 직전에 이제 정부가 이제 정책적으로 뭔가 드라이브를 좀 걸면서 주가에 좀 반영을 좀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같이 좀 나도 타고 가겠다. 그렇죠. 이 내가 이겨야 얘기인 되니까요. 거죠. 내가 이겨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통계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통계적으로 무조건 나오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이 재선해 그 마지막으로 손실이 난 게 1932년입니다. 1932년이 그 옛날 일적에 100년 전에 경제 대공황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는 재선해인데도 불구하고 떨어졌어요. 경제 대공황이니까. 네. 근데 1932년 후 그 한 거의 100년 동안에 그 미국 대통령이 재선 선거에 나갔을 때 미국 시장에 떨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연초랑 뭐 연말 뭐 이렇게 뭐 비교했을 경우 그렇죠, 그렇죠. 기간을 봤을 때 결국에 이제 지수상으로는 항상 이제 승리했다. 그렇죠. 물론 그 중간에 떨어진 구간도 있었을 거고 떨어진 종목도 많았겠지만 뭐 S&P 500 그 차원으로 보면은 그 해에는 1년 동안에 미국 시장이 늘 올랐습니다. 그럼 지금 미국 주식 뭐 고점 얘기들도 막 나오고 있고 뭐 경기 침체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뭐 고려할 건 아닌가요? 일단 경기 침체를 말씀드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돈을 이렇게 푸는데 무슨 경기 침체가 어디서 오겠습니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절대로 그 바이든은 그 연말까지 경기 침체를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그런 식으로 돈을 많이 풀다 보면은 그 돈이 갑자기 선거 후에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까지는 좋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고점. 그 고점은 팩트이고요. 그거는 네. 맞고요. 그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그 뭐 일본, 인도, 독일 이런 데도 다 지금 역대 최고점을 찍거나 넘어가고 있고요. 지금 안 되는 주식시장은 한국과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사람이 옛날 어릴 때부터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라는 걸 배웠잖아요. 우리가 백화점 가도 이제 바겐 세일 할 때 막 사고 이런 거 이제 하는 건데
근데 그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역대 최고점을 뚫을 때 들어가면은 향후 1년, 2년, 5년까지 수익이 좋은 게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역대 최고점을 갱신했다 하면은 그 순간에 들어가서 5년 정도 보유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고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는 특히 잘 먹힙니다. 그 전략이 미국에서 잘 먹히고 그게 이제 딴 나라도 기본적으로 잘 먹히는데 유일하게 안 먹히는 국가는 한국입니다. 한국도 역대 최고가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게 좋은 전략이긴 한데 한국은 1년 정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한국 그 주식 사이클 기본적으로 2년 정도밖에 안 움직이거든요. 올라가도 2년, 내려가도 2년 이렇게 가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는 역대 최고가 돌파 후에 매수하는 건 좋은데 5년 보유하면 안 되고 1년 정도 그게 맞습니다. 근데 미국은 5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은 대선도 있고 뭐 여전히 지금 기술주 강세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고점이라고 보지만 고점은 팩트죠.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냥 역사만 봐도 역대 최고점을 돌파하는 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더 계속 가더라. 이게 뭐 추세 추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거 그거는 우리가 염려할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개별주 투자를 좀 권하세요? 아니면은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그냥 지수에 투자하는 걸 좀 권장하시는 편인가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미국 개별주에 이제 관심도 요즘은 특히 없고 원래도 이제 없었기 때문에 한 4개로 쪼개서 하고 있는데 한 70% 정도는 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S&P 500, 나스닥 그리고 러셀 2000 세 개 다 하고 있고요. 네. S&P 500은 뭐 미국 대형주고 나스닥은 기술주고 그리고 그 러셀 2000은 한마디로 이제 완전 초대형주는 아닌데 그 밑에 있는 중형주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퀀트로 소형주 뽑아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수익률이 짭짤했습니다. 그래서 다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거기다가 지금 뭐 저번에도 파월이 약간 조금 뭐 약간 보수적인 발언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네. 금리 인하를 오래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좀 다들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금리 인하가 어쨌든 추가적인 상승을 일으킬 만한 요인이라고 또 보시는 거죠? 당연히 도움은 될 겁니다. 당연히 이제 도움은 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나 파월 자르겠다 이렇게 말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아마 본인도 별로 잘리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도 네. 어떤 대통령을 더 원하는지 제가 보기에는 되게 뚜렷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미국 경제가 잘 돌아가고 이제 네. 주시장이 잘 돌아가는데 파월도 기여를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지금 이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 하는 분들도 여전히 많기 때문에 네. 이제 한국 주식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예. 현금 들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걸 이제 주식으로만 봤을 때 네. 지금 뭔가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좀 투자하는 게 좋다고 좀 보세요. 뭐 미국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해라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여기서 장기는 정말 5년, 10년 이런 걸 말하는 건데요. 저는 장기적으로는 한국 주식이 더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한국 기업이 미국 기업보다 좋아서는 절대 아니고요. 그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미국 기업이 더 좋다라는 거. 근데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퀄리티가 있고 가격이 있습니다. 이제 두 개를 다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기업의 퀄리티는 한국 기업보다 압도적으로 좋다. 이제 그거는 맞는데 그 대신에 미국 기업의 가격은 한국 기업보다 훨씬 더 비싸다. 이게 또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정말 비싼 명품을 살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소위 가성비 좋은 이제 그런 좀 이제 이류 상품을 살 것인지 그게 사실 둘 다 돈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그 가격 면에서는 한국 기업이 워낙 싸거든요. 사실 물론 그런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10년 단위로 보면 한국 기업의 수익이 미국보다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좀 더 단기적으로 보면은 그 제가 조금 전에 그 미국의 재선이 있으면은 미국 주식이 보통 좋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 짝수 5월, 10월 그때 수익률이 정말 안 좋습니다. 그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은 더 안 좋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통계를 보니까 도저히 이 짝수의 5월, 10월에 한국 주식을 보유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장기적으로 한국 주식을 매우 좋게 보지만 저는 올해 10월 말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에 이게 뭐 통계가 뭐 그동안 이제 데이터로 이제 증명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네. 이제 뭐 개별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모르겠으나 이제 뭐 지수 자체를 이제 추종하는 것들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지수가 이제 안 좋으면은 그 사실 개별주도 엄청 좋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지수가 안 좋다라는 거는 내가 이제 등산을 하는데 이제 가파른 암벽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고 지수가 좋다라는 거는 자전거 타고 그냥 내리막길 가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수와 개별주를 따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이번에도 반복이 된다고 보시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거지만 뭐 변수는 없을까요? 뭐 이것도. 변수는 당연히 있고요. 일단 어쨌든 미국 주식 시장이 좋으면은 그게 한국 시장에도 어느 정도 내려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뭐 사실 24년 5월 10월에 한국 시장이 뭐 30% 40% 빠지고 이런 일은 별로 없다라고 보거든요. 손실이 나도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기본적으로 그 이 세상에는
2023년에는 변수가 일단 워낙 많고 특히 2024년에는 선거가 진짜 많기 때문에 그 선거 전후에 정치인들은 희한한 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게 한국 시장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올해는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단 통계를 보면은 이렇게 짝수해 5월, 10월에는 한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매우 안 좋았다. 그래서 나는 낮은 확률에는 베팅하기 싫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뭐 시장이 뭐 하락하고 이런 걸 떠나서 다른 대안이 있는데 굳이 여기다가 자산을 넣을 필요는 없지 않냐. 그렇죠. 사실 뭐 대안이 그 미국 주식도 있고 그리고 금리 인하가 있기 때문에 미국 채권도 꽤 훌륭한 그 대안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말하기를 코인도 있습니다. 네. 그럼 아까 잠깐 말씀 나오셨으니까 여쭤보는 건데 이제 채권이나 뭐 금 이런 것도 투자도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쪽은 어떻습니까, 전망이? 일단 그 미국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금리 인하가 거의 기정사실인데 그 과거에 보면은 그 금리 인하기에 미국 장기 국채가 상당히 많이 오릅니다. 그 금리 인하 구간에 미국 장기 국채 수익률이 연봉리 29%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주식으로도 벌 수 없는 큰 돈을 그 금리 인하기에 미국 장기 국채로 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기 국채도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뭐 미국 금리가 떨어지면 한국도 어느 정도 뭐 영향을 받을 테니까 한국 국채도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재밌는 자산인 게 장기적으로 그 주식과 좀 많이 반대로 갑니다. 이게 그 미국의 주식 사이클을 살펴보면은 한 70년대에는 미국 주식이 진짜 안 좋았고요. 8, 90년대는 정말 좋았고 2000년대 안 좋았고 2010년대부터 다시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금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70년대 그 미국 주식 시장이 죽술 때는 금이 정말 좋았고요. 8, 90년대 미국 주식이 잘 나갈 때는 금은 망했고 2000년대 미국 주식시장이 박살날 때는 금이 다시 좋았고 그리고 한 2012년부터 금은 다시 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주식과 금이 반대로 간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근데 그게 또 언제 바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늘 두 개를 같이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뭐 내년에 그 미국 시장은 이제 기나긴 횡보에 들어가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금이 다시 이렇게 쭉 올라가겠죠. 그러면 결국에 이제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에 동시에 투자한다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배분을 좀 다르게 한다는 거죠. 아,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두 개의 세 개 자산, 그러니까 일반 뭐 주식, 채권, 금에 투자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거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세 개 자산이 기본적으로 평균 수익이 다 플러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상향 하기는 하는데 그 우상향 하는 게 예를 들어 미국 주식만 들어갔다 하면 이게 스무스하지가 않거든요. 진짜 이렇게 10년 동안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게 쫙 올라갔다가 횡보하다가 이런 게 있는데 그 세 개 자산에 같이 투자하면은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가 이런 식으로 좀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그리게 되죠. 네. 그래서 자산 배분을 하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제 변동성을 최소화하면서 장기적인 우상향을 좀 안정적으로 얻겠다. 그렇죠. 이런 네. 목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들으면서 아마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미국 국채 투자는 어쨌든 미국이 지금 금리가 높으니까 네. 금리 인하 포인트가 많을 것 같아서 투자하는 거는 뭐 이해가 되는데 네. 한국 국채를 투자하시는 이유는 뭐 굳이 미국 국채 대신에 한국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도 사실 자산 배분 차원에서 이제 일환으로 이제 하는 거고요. 저희가 투자를 할 때 한 절반 정도는 달러 자산, 절반 정도 원화 자산 이런 게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이 국가 분산도 내 분산 투자, 자산 배분 일환의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국 채권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럼 한국 채권의 미래가 뭐 미국 채권보다 뭐 괜찮을 수도 있을까요? 어떤 투자 수익률이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단순 배분 차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뭐 사실 금리 인하 효과가 미국이 좀 더 클 것 같기는 하고요. 왜냐하면 한국은 그만큼 내릴 수가 없을 거기 때문에. 네. 그러나 사실 뭐 인생과 세상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냥 둘 다 하는 겁니다. 네. 네. 결국에 이제 크게 고민 안 하고 이제 어쨌든 그렇죠. 자산 배분하고 이제 통계로 가는 게 어찌 보면 좀 퀀트 투자일 수도 있는 그렇죠. 거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금리 인하 때문에 미국 장기 국채는 왕창 오른다. 근데 네. 뭐 예를 들면 그 글로벌 경제가 좋아져가지고 원화가 또 엄청 강해진다. 그럼 또 달러 쪽으로 저희 손실을 볼 거잖아요. 네. 다 이런 거 다 종합해가지고 모르겠다. 한국, 미국 둘 다 하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거꾸로 주식이랑 뭐 채권 뭐 이런 것도 금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자산을 지금 많이 넣어도 되는 분위기라고 보셔야 되나요? 아니면 일정 부분 좀 현금을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그래도 한 3에서 6개월 정도 생활비는 무조건 현금으로 가져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당신 인생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요. 네.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이 내일 갑자기 없어졌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내 직장 어디 갔어 하면은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가진 여유 자금이 뭐 일주일밖에 없다. 그러면 굉장히 궁핍하잖아요, 사람이. 근데 3개월, 6개월 정도 있으면은 그 내에 뭔가 생각을 해가지고 재취업을 한다든지 뭔가 돈벌이를 찾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큰 궁핍함 없이. 그럼 이제 그 돈이 있다고 치고 이제
나머지 자산 중에서도 저는 그래도 한 10% 정도 또는 10에서 20% 정도는 현금으로 가져가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그 사람들이 그러죠. 야 현금은 이자도 이제 거의 안 주고 인플레이션을 못 이기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텐데 그 말도 맞기는 맞는데 이게 보통 금융시장 또는 투자시장에 5년에서 10년에는 보통 큰 기회가 한 번 정도는 오거든요. 근데 네. 그때 그 현금이 있으면은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데 없으면은 못 잡습니다. 네, 그래서 그 소위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그 5년에서 10년에 오는 한 번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현금을 좀 가져가고 있는 것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결론은 한 10에서 20% 정도 현금은 보유하고 나머지는 이제 금융자산 쪽으로 말씀하셨던 뭐 미국 주식 그리고 이제 뭐 채권, 금 이런 쪽으로 이제 배분을 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좀 얻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네요. 지금 금리 미국 대선 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그 외에 혹시 또 뭐 이벤트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올해? 기본적으로 2024년에는 선거가 너무 많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이제 총선도 한국에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보통 선거 전후에는 정치인들이 이상한 일을 많이 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갑자기 주주들이 좀 큰 정치 세력으로 커졌어요. 왜냐하면 4년 전 총선 때만 해도 주주들이 600만 명밖에 없었거든요. 지금 네. 1,400만 명이 되었습니다. 네. 또 이쪽이 이제 보통 이제 대한민국이 60, 70대는 이쪽을 뽑고 40, 50대는 저쪽을 뽑잖아요. 그럼 20, 30대가 남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 주식과 코인을 많이 합니다. 얘네들 잡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한마디로 어쨌든 그 선거가 있으면 뭔가 새로운 일, 이상한 일 이런 게 많이 발생한다 하는데 이 올해 같은 경우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 EU, 일본,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인도, 파키스탄 이런 데 선거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다 우리한테 큰 변수로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결국에 선거가 가장 큰 이슈고 그렇죠. 이 선거는 어찌 보면은 예측이 어려운 예측 좀 불가능한 수준의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죠. 선거가 어떻게 될지 그 자체도 이제 불가능하고 선거 전후에 정치인들이 어떤 정책을 또 펼치는가 그것도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 들으면 뭔가 좀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는 좀 리스크가 있는 한 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렇다고 가지고 우리가 또 투자를 또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사실 그러면 뭐 내년에 가면 그게 뭐 엄청 뭐 투명해지는가 뭐 사실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이제 네. 그 늘 맨날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불확실한 것 같으니까 확실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때 투자. 그때가 언제냐 이거죠. 근데 사실 그때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해야 돼요. 네. 하되 약간 좀 보수적으로 이제 뭐 현금 비중을 좀 조절하는 식으로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의 코인 유튜버로 이제 전업하신 것 같은데. 따라 네. 이번에 보면 책도 이제 비트코인 책을 또 쓰셨어요. 비트코인 네. 폭발적 상승에 올라타라. 그래서 제가 이제 모신 것도 사실 뭐 주식보다는 코인 쪽을 더 여쭤보려고 그렇죠. 제가 모신 네. 것도 있습니다. 왜냐면 예. 아직은 지금 그래도 예전에 그 워낙 코인 때문에 손해 본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코인에 대해서 그 아주 막 반응이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지금 가격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뭐 최근에 뭐 많은 상승을 했고, 근데 네. 여기서 더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하나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급등을 했는데 그 네. 원인이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코인이 사이클로 이제 움직입니다. 4년 사이클, 올림픽처럼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코인에는 반감기라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반감기라는 거는 4년에 한 번 비트코인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은 그 반감기는 가격에 무조건 호재죠. 왜냐면 공급이 줄어드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보통은 반감기 12에서 18개월 전부터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가 그 반감기 1년에서 1년 반 후에 고점을 찍은 다음에 근데 고점 찍기 전에 이제 엄청 가파르게 오르죠. 그 상승장 마지막 부분이 엄청 가파르게 오르다가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한 1년에서 1년 반 동안 또 엄청 떨어집니다. 7, 80% 이상.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사이클 때문에 한 22년 말부터 일단 오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리라는 것이 있었죠.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뭐 이런 그 컨센서스가 되게 많았어요. 뭐 미국이 비트코인이 달러화를 위협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없앨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네. 물론 그 말은 틀리긴 했지만 그걸 믿는 사람이 아직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예 SEC가 승인을 해줬잖아요. 현물 ETF 한 자산군으로 인정을 해준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건 더 이상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 심리적인 쉬프트가 엄청 컸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면 그렇죠. 이거 쓰레기다 하는 사람 많았잖아요, 사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거는 뭐
모르겠고 어쨌든 이제 앞으로 없어지진 않겠구나. 그렇죠. 없어지진 않아요, 확실히.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현물 ETF 승인을 해준 그 이유가 좀 궁금하긴 한데 뭐 그동안 안 해주지 않았었습니까? 그게 사실 뭐 안 해줄 명분은 사실 별로 없잖아요. 아니 뭐 이런 ETF가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금도 있고 원자재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네. 있는데 사실 비트코인을 안 해줄 이유는 사실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블랙록 이런데 수많은 고객들이 그거를 찔렀대요. 만들라고 이거. 네. 그리고 그들은 당연히 또 SEC를 찌르고 뭐 러비를 다 했겠죠 이게.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한마디로 고객들이 원해서. 네. 그게 큰 것 같아요. 네. 이쪽에 모여 있는 돈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거부할 명분은 사실 별로 없었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이제 두 번째로 큰 시총이 이제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도 뭐 ETF를 뭐 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추진하고 있고 그것도 사실 뭐 시간 문제 아닐까요? 그게 뭐 지금 올해 상반기 될지 하반기 될지 내년 될지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으나 그것도 사실 막을 명분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좀 더 나아가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톱 10 코인 ETF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죠, 사실. 네. 뭐 그것도 뭐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이 코인계 쪽에 좀 약간 자금의 유입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이거는 좀 앞으로 이제 방향성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또 ETF가 또 왜 중요한가 하면은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금융기관도 블랙록이라 이런 기관들이 코인 시장에 투자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굳이 하려면은 막 무슨 뭐 거래소 가가지고 계좌 만들고 뭐 이런 거 다 복잡하고 거 해야 되는데 이제 굳이 기관들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냥 ETF 클릭하면서 사면은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네. 이게 굉장히 크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제 미국, 유럽에 있는 이제 수많은 부자들 거기 진짜 몇천억 부자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 사람들도 돈을 버는 데 귀재기 때문에 대충 알거든요. 아 비트코인 저거 꽤 괜찮은 거네. 나 좀 하고 싶어. 물론 내 전 재산 갖다 박진 않겠지만 뭐 내 자산의 한 1, 2% 정도를 하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 그거를 근데 하려고 하면은 지금까지는 무슨 뭐 되게 하수상한 거래소에 가가지고 내가 거기 등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KYC 하기 위해서 셀피 찍고 막 뭐 이런 거 이제 해야 되거든요. 나 진짜 사람 맞아 이런 거. 근데 되게 그게 좀 구차해 보이고 되게 좀 짜치니까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거든요. 이제 내가 3천억 있으면은 그냥 피델리티야 비트코인 사와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사실. 근데 그게 이제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기관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부호들이 비트코인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엄청난 호재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반감기도 호재인데 이런 그 ETF 승인도 어쨌든 자금 유입의 호재이기 때문에 엄청나죠. 네. 수요도 높아지고 공급은 줄어든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이라도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요인이라는 거네요. 이게 가장 큰 요인인 거죠. 그렇죠. 이 두 개가 가장 펀더멘탈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실제로도 3월 초에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가를 넘어섰습니다. 넘어섰는데 그것도 제가 분석을 해봤죠. 그 조금 전에 나스닥 얘기를 제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스닥도 역대 최고가를 뚫으면 1년, 2년, 5년 더 간다라는 거 했는데 비트코인은 5년까지 가진 않고요. 한 1년 정도 더 갑니다. 역대 최고가를 뚫은 다음에 이제 그 역대 최고가를 뚫은 게 24년 3월이었으니까 한 뭐 25년 뭐 3월까지는 갈 수 있다. 뭐 대충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코인은 그 역대 최고가를 뚫고 나서 상승세가 훨씬 큰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3번 역대 최고가 뚫은 기록이 있고 이번이 4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뚫을 때는 40배 더 갔고 두 번째 뚫을 때 15배 정도 더 갔고 세 번째 뚫을 때가 3.5배 정도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그 상승폭이 점점 줄어드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이번에는 그래도 한 2배 정도는 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바람이기도 하죠. 네. 그러면은 예. 결국에 지금 어떤 그 상승 사이클을 완전히 탔다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럼 지금 어떤 상승세 뭐 한 어느 정도쯤 왔다고 봐야 되나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제 그 초기는 당연히 아니죠. 왜냐면 초기가 언제 시작했냐면 22년 11월인가 그때 15,000불 정도였거든요 비트코인이. 근데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다. 65,000 정도 돼 있잖아요. 5배 아니 4배 이상 오른 거잖아요. 1억 조금 안 되는. 그렇죠. 가격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당연히 초기라고 볼 수는 없고요. 상승장 초기는 아닌 것 같고 한 중기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중기 정도. 근데 재밌는 거 뭐냐? 상승장 끝판이 가장 가파르게 많이 오른다. 그때가 제일 재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럼 지금 과거 가격 대비 거의 한 3-4배가 올랐는데도 네. 여기서 이제 중턱밖에 안 왔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그 마지막 상승장 막바지에는 비트코인도 추가로 많이 오르지만 그거보다는 알트코인들이 훨씬 더 많이 오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뭐 지금 비트코인이 고점이고 이번엔 조금 반감기의 효과가 좀 과거와 좀 다를 수도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약간 좀 뭐 급락 가능성은 뭐 당장은 변수가 없을까요? 급락 가능성은 코인은 늘 언제든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20년 코로나 있을 때 그때 비트코인이 4,000불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반감기가 2020년 4월 코로나 발생 직후에 있었고 그 후엔 코인은 또 시나리오대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1년 그 4월까지인가 그때 6만 불까지 넘어갔어요. 4,000불이 6만 불 된 겁니다. 그때 비트코인이. 근데 계속 진짜 잘 나가고 있었는데 2021년
2021년 5월에 중국 정부가 갑자기 와 슌칭다 이제 비트코인 안 돼. 새끼들아 막 그냥 막았거든요. 그리고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받아준다고 하다가 갑자기 일론 마스크가 이제 안 받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비트코인이 갑자기 6만 불대에서 3만 불대로 엄청 떨어졌었거든요. 이런 사태는 늘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전 재산 몰빵하는 거 저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변수들은 뭐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예 불가능하죠. 이런 일들이 항상 일어날 수는 있지만 네. 어쨌든 그런 변수가 없다면은 지금 어떤 대세적인 상승 흐름인 것은 맞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이 1억인데 2억 갈 가능성은 저는 7, 80%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7, 80%는 100%가 아니다라는 거죠. 절대로 무조건 2억 간다 그런 거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반감기가 이제 큰 이슈고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 정말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어떤 건지 반감기가 시작되면 바로 사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도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뭐 사람들이 공급이 줄었으니까 당장 그날에 들어가야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보통 반감기 3에서 6개월 후에 본격적인 상승장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승장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근데 왜 3개월에서 6개월까지나 걸리는가? 이게 반감기라는 것이 그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업체한테는 무조건 악재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막 채굴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나한테 비트코인 2개가 떨어졌는데 갑자기 1개만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수익성이 엄청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채굴 업체들은 반감기 초기에 그 버티기 위해서 채굴한 비트코인을 갖다 계속 팝니다. 팔고 파는데 그 결론적으로 나중에 그렇게 해도 영세한 그 채굴 업체들은 못 살아남죠. 그래서 망합니다. 파산하거든요. 그럼 이제 강한 채굴 업체들은 오케이 쟤를 망했네. 그럼 내가 굳이 이 물건을 지금 팔 필요가 없는 거잖아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비트코인 공급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가격이 폭등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래왔습니다. 결국에 이것도 약간 그 메모리 반도체랑 비슷하네요. 맞아요. 치킨 그쵸. 게임을 네, 그렇습니다. 하다가 맞아요. 네. 치킨 게임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공급이 급감하면서 이제 단가가 올라가요. 네, 맞아요. 그 똑같은 겁니다. 맞아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3에서 6개월 뒤 정도에 봐야 된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한 뭐 빠르면 한 7월에서 한 10월 정도. 근데 뭐 사실 당연히 이번에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또 바빠서 까먹으면 어떡해요. 네. 까먹었는데 벌써 2억 가 있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반감기 이후에는 그러면은 뭐 변동이 컸나요? 그러면 그걸 또 걱정하실 수도 있으니까. 비트코인과 코인은요 그냥 늘 변동이 크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누가 봐도 대세 상승장이잖아요. 그럼 대세 상승장 내에서는 조정장이 있느냐? 당연히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주식시장은 우리가 말하는 조정장은 5%에서 10% 정도잖아요. 근데 코인은 20에서 25%까지 하락은 조정장으로 봐줘야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더 이상 조정장이 아니고 하락장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심지어 이것도 비트코인 기준입니다. 알트코인은요 그냥 하루에 10% 20% 빠지는 것도 이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트코인이 갑자기 고점 대비 30% 빠졌다 해가지고 이게 하락장 시작이냐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20에서 25% 이상 빠졌다 하면 이건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저는 그때 털고 나갈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역사적인 어떤 통계 자료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의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네. 과거 대비 한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되는 건지. 네. 네, 결국에 이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뭐 어떤 지금 당장의 뭐 가치나 이런 것들보다는 좀 심리로 더 많이 움직이는 그렇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사람들이 지금 되게 매수하고 싶어 하시는 그 심리가 지금 큰지 아닌지를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비트코인 관심이 가장 컸을 때가 2017년 말 정도였거든요. 이제 그때 처음으로 비트코인이 메인스트림에 등장했고 사실 2016년만 해도 비트코인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17년 그때 비트코인이 몇백 불에서 2만 불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때. 네. 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다 미쳤죠. 이제 그리고 당시에는 거의 모든 경제 신문에서도 1페이지에 비트코인 얘기부터 나왔습니다. 이제 그때가 이제 관심사가 100이라고 하면은 글쎄 지금은 그래도 아직도 50, 60 언저리가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왜냐하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돈에 미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끼리끼리 놀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맨날 이제 주식 어떻게 하죠, 코인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만나고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관심이 많은데 이제 소위 저희보다 좀 더 정상적인 분들의 경우에는 뭐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단톡방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다 코인이 많이 오른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자기 돈 넣어가지고 하고 있는 사람은 보통 10명에서 지금 한두 명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그래서 아직은 좀 룸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꼭 또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 2017년, 네. 2017년 그리고 뭐 2021년 뭐 이럴 때 네. 이미
코인들을 한번 해보시고 네.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 소수는 또 부자가 됐지만 그죠. 대다수들은 또 손해를 많이 보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더 들어갈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학을 띄고 이제 도망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분들도 나중에 비트코인 2억 3억 가면은 다 그냥 눈 돌아서 들어옵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포모라는 게 이제 어디서 많이 발생하냐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나보다 이제 조금 이제 실력과 이제 뭔가 학력이나 떨어지는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나 차 바꿨어. 나 이번에 10억 벌었다. 허허허 하면 이제 다 눈 빡 돌아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근데 아직 그 시기가 오질 않았습니다. 네. 아직은 그 정도로 벌기에는 뭐 물론 많이 올랐지만 워낙 소수기 때문에 내 그쵸. 주변에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15,000불에 들어간 사람은 진짜 거의 없을 거고요. 근데 뭐 저 같은 사람은 3만 불 정도 들어갔는데 저도 상대적으로 좀 빨리 들어간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아직은 내 인근에 코인으로 떼돈 벌어가지고 집 바꾸고 차 바꾸는 사람들은 아직은 별로 많지는 않을 겁니다. 네. 아니, 이제 생기겠죠. 네. 저도 이제 인터뷰를 해가지고 영상 올렸더니 이제 네. 댓글들 보면 별로 안 좋죠. 네. 좋진 않더라고요. 부동산 채널에서 어떻게 감히 코인을 다루냐 이런 거. 그런 네. 것도 있지만 코인에 학을 띄었다는 게 느껴지는 댓글들이 그쵸. 많더라고요. 네, 그쵸. 근데 네. 이제 이런 분들도 또 이제 이게 지금 1억인데 만약에 다시 뭐 옵니다, 또. 1억 5천 2억 가면은 그때 가서 또 다시 한번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당연하죠. 네. 이게 끊을 수가 없는 거군요. 네, 기본적으로 뭐 인간 심리는 늘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본인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뭐 저도 안 다르고 그 부인장님도 안 다르고 다 똑같습니다, 인간 심리는. 그렇죠. 사실 이게 남들이 돈 벌었다고 할 때 그때 사실 그 참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또 코인은 또 그런 거에 비하면 또 접근성도 그렇고 좀 더 빠르니까 네. 나도 좀 넣어볼까 하다가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광풍이 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한번 그런 광기가 한 번 더 올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오태민 작가님은 그게 이번에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천천히 오른 사이클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오면 좋겠지만 이제 저는 그냥 인간 심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포모라는 게 이제 기관 포모라는 것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 이제 내 친구가 막 5억 10억 벌었다면 빡 돌아가는데 이제 사실 기관 매니저들은 매일매일 또는 최소한 매월에 평가를 받잖아요. 수익률로. 근데 이제 내 수익률이 쟤보다 저조한데 제가 비트코인 ETF를 샀어. 그러면 제가 상사한테 질타를 받을 거예요. 너 고객한테 너 뭐 하는 놈이냐 하면서. 그럼 저도 그걸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관 매니저를 내에서도 포모가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비트코인을 좀 어떻게 사야 될지 뭐 언제 사야 될지 이런 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네. 지금 여전히 우리 채널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아마 뭐 다른 분들도 대다수일 텐데 네. 코인 투자를 해본 사람보다는 안 해본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 같고 그래요? 그리고 네. 만약에 해봤더라도 뭐 네. 몇십 몇백만 원 뭐 많아야 뭐 첨단이지 뭐 자기 재산의 뭐 상당 부분을 투자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어색하고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이 이제 코인에 관심을 만약 가지고 네. 지금 저점인 것 같다 해서 이제 살려고 하신다면은 꼭 알아야 되는 코인 투자의 주의점은 뭔가요? 이게 대부분 사람들 비트코인을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수만 개의 코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 수만 개의 코인 중에서 멀쩡한 코인들은 매우 적다. 나머지는 거의 다 사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코인 재단들은 다 그럴듯한 명목이 있죠. 그러니까 이 코인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꾸겠다 하는데 세상은 개뿔 아무것도 바꾸지 않은 경우가 이제 대다수이고요. 그래서 대부분 코인들은 장기 투자에 절대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심지어 멀쩡한 코인들도 변동성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주식 투자 같은 데 익숙해 있으면은 그 변동성이 굉장히 무섭게 느껴질 겁니다. 사실 주식도 변동성이 큰데 그거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식은 귀여운 편이죠. 뭐 그 지수가 뭐 하루에 뭐 급락해봤자 2% 떨어지는 건데,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주식보다 한 3배, 4배 정도. 세 배, 네 배. 비트코인이 3, 4배 정도이고 알트코인이 그것의 2~3배라고 보시면 돼요. 10배 가까이 움직이죠. 그렇죠. 네, 20~30%는 막 금방 움직인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내가 투자하는 금액이 작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하루에 20% 움직인다 하더라도 내 투자 금액이 500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하루에 100만 원씩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더 금액을 낮춰야겠죠. 왜냐하면 코인이 변동성이 큰 건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데 내가 얼마나 베팅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거꾸로 또 이런 판에 한번 들어가는 순간 변동성이 크다는 건 또 오를 때는 뭐 부동산 주식에 비할 바 못 될 정도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뭐 몇 배, 몇십 배가 올라가 버리는 게 뭐 일상인 곳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투자 금액을 막 점점 더 크게 태우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예 처음부터 어떤 투자 금액을 딱 정해놔야 되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내 총 자산의 한 3에서 5% 정도로 가볍게 진입을 한 다음에 근데 거기서 정말 돈이 벌리기 시작했다 하면은 오히려 조금 더 자산을 투입하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번 돈이 많으면은 그 후에 좀 깨져도 내가 손실까지 가지는 않잖아요.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연스럽게 그 투자 금액을 늘리는 거를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처음엔 작게 들어가는데 근데 내가 작게 들어갔는데 처음부터 깨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 털고 나오면 되는 거고요. 그 대신 손실은 적고 그 대신에 내가 작은 금액 들어가서 이 금액이 점점 더 커진다 하면 오히려 추가 금액을 넣는 걸 추천합니다. 불타기. 근데 또 어떤 곳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아마 네. 저기 작가님도 영상 만드신 것 같은데 이렇게 코인판이 막 불장이고 한데도 실질적으로 돈 번 사람들은 별로 없고 대부분 막 마이너스 80% 90% 깨져가지고 그쵸. 다시는 못한다 뭐 이런 안 한다 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이 코인판에서 돈 벌기 힘들다고 하는데 네. 왜 그렇게 이렇게 돈 벌기 힘들고 막 수익률이 마이너스 90%막 이렇게까지 나오는 건가요? 사실 마이너스 100%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이제 제 친구도 지금 이제 또 한 번 파산했는데 그리고 네. 이제 그 친구의 남동생도 파산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네. 뭐 다 그건 뻔한 거죠. 레버리지 선물 이거.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예를 들면 이제 20배 선물 같은 거를 하게 되면은 코인이 5% 오르면 내가 100% 버는 거거든요. 곱하기 20을 하면 되니까. 네. 그 대신에 5% 떨어지면은 그것도 곱하기 20이기 때문에 내가 청산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상승장에서는 선물을 하고 싶은 욕심이 엄청 생길 수밖에 없죠. 더 확실히 더 빨리 많이 벌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가 끝이 좋은 경우는 제가 자주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게 상승장이 꺾이면은 빠져나와야 되는데 인간 심리상 갑자기 100짜리가 70 됐으면은 다시 100 갈 거야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강조하는 게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25% 빠지면은 그때는 무조건 다 털고 나오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미련이 생기거든요. 100인데 70 갔으면 다시 100 가겠지 하는데 보통 얘가 80까지 반등하거든요. 야 됐다 하는데 거기서 이제 80에서 60, 40 그다음에 다시 50까지 반등했다가 30, 20 이렇게 가는 거죠. 전형적으로 그 못 빠져나가게 하는 그렇죠. 그 자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또 이렇게 하향하진 않거든요. 또 이게 또 하향할 때도 좀 떨어졌다가 어느 정도 반등했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이거를 반복하니까요. 사람이 못 빠져가면서 나락으로 가는 거죠. 그럼 네. 결국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어떤 선물이나 뭐 이런 것들처럼 이제 고배율 레버리지를 쓰는 게 이제 사람 심리 때문에 그랬던 건데 그런 걸 안 쓰면은 이제 코인 투자를 해가지고 뭐 심각하게 손해를 보거나 그런 건 아닌 건가요? 아니면 유동성 자체가 워낙 커서 이게 좀 리스크가 크다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 알트코인 같은 거 특히 제때 못 빠져나오면은 90%, 95%, 99% 손실 봅니다. 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비트코인이 드디어 꺾였다라고 하면은 다 팔고 나와야 돼요. 알트코인도 그때. 네. 근데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25% 빠지면은 알트코인도 이미 50% 빠져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나오기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래도 그때 자르고 나와야 됩니다. 네. 그냥 그 마이너스 50%가 마이너스 99%가 될 수 있으니까 나중에. 네. 그러면 결국에 큰 틀에서는 알트코인이라는 걸 투자하지 말고 그냥 비트코인 하나만 투자하라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요. 그건 또 아닌 게 왜냐면 또 상승장에는 또 이게 비트코인이 100% 200% 오를 때 알트코인들이 500% 1000% 올라주거든요. 그래서 네. 그건 또 먹어야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번 두세 배 오르다가 거기서 25% 빠지면은 팔고 나오는 건데 알트코인들은 5배 10배 올랐다가 거기서 한 절반 떨어질 때 팔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알트코인 더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야 돼요, 같이. 근데 그거 하기, 그러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고점 대비 40% 50% 떨어졌을 때 팔고 나면 그거 하기 싫으면은 그냥 비트코인만 가는 거죠. 네. 그럼 겨우 25%면 이러면 돼요. 네. 고점 대비. 막 네. 오르면 2배 오르고 뭐 빠지면은 뭐 고점 대비 25% 빠지는 거면 그죠. 수치상으로는 투자할 만한데. 그렇죠. 베팅 할만 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인간의 심리가 엮이면서 고통이, 그죠. 이게 불행으로 또 가는 거죠. 만회 네. 하려다가 또 막 또 물타기 하다가 또 망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뭐 주변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어떤 뭐 체감하는 정도로 봤을 때 코인 투자를 해가지고 성공하는 확률이 뭐 높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이게 낮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자산이 변동성이 커질수록 성공할 확률은 적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한민국 사람들은 부동산으로 부를 많이 축적을 했죠. 그 변동성이 그래도 낮은 편이고 네. 역설적으로 매수하고 매도하기가 더럽기 어렵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게 그 집을 사면은 어느 정도는 강제 존버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내가 오늘 집을 사가지고 내일 파는 건 좀 어렵잖아요. 이게 부대별도 너무 크고 그러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인으로 사실 돈 벌기는 사실 되게 쉬운데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으로는 돈 벌기가 굉장히 쉬운데 그거를 엑세큐션 그러니까 그거를 실행하는 거는 전 심리적으로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게 역설적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거를 좀 네. 잘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책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죠, 당연히. 근데 정말 그대로 따라해야 되지. 그대로 네. 안 따라하면은 불행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여기 뭐 그 21선, 61선, 뭐 121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따라서 그죠, 하라고 그죠. 막 네, 그런 거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말은 쉽지. 네. 내 계좌가 막 10억
갔다가 갑자기 5억으로 빠졌는데 여기서 팔으라고 하면 사실 누가 팔겠습니까? 그 사실 여기 나온 내용이 기술적으로 진짜 다 쉬워요.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쉽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거꾸로 이런 사람들은 투자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일단 MBTI에서 이제 FP 분들은 투자를 잘 못한다고 이미 정평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F와 P들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이 훨씬 더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투자를 잘하는 MBTI들이 이제 끝에는 TJ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IN들이 가장 잘한다라고 하고 알고 있고 저는 IN, IS 쪽도 뭐 not bad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 EN도 잘하고 EN들도. 네, 네. 예. 그러니까 결국에 좀 이렇게 분석적이고 약간 조금 이성적인 약간 그런 판단을 좀 할 수 있어야 이제 손절도 하고 뭐 익절도 하고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투자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기획을 세우고 그 기획은 무조건 따르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근데 일단 P들은 계획 자체를 일단 이제 안 세우고 만약에 설사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따르지를 않죠. 이제 거기서 이제 비극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T들이 아무래도 이제 생각을 하면서 계획을 세우는데 이제 F들은 이제 필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금융 투자에는 좀 덜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코인을 이렇게 좀 분할 매수를 하는 게 네. 처음에 이제 적게 넣으니까 안전하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막상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 만약 네. 여기서 2배가 되면 네. 1,000만 원 넣었을 때 2,000만 원 됐으니까 기분은 좋지만 네. 반대로 마냥 좋지만 않은 게 나머지 1억 9천까지 다 넣었으면 좋았을 그쵸. 텐데 이런 네.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사실 되게 결과론적인 얘기죠. 그게. 그래서 네. 따라서 또 점점 비중을 높이다가 마지막에 빠지면서 다 같이 이제 큰 손해를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네. 아예 이 코인판에 확신이 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비중을 그냥 한 번에 다 태우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근데 그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떤 특정 자산에 확신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100% 오른다는 게 그 확실하면은 그 말씀이 맞죠. 그 처음부터 그냥 몰빵하는 게 나은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식으로 분할 매수를 했냐하면은 비트코인이 저점 대비 2배 정도 올라왔을 때 1차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횡보장이 온 다음에 횡보장 그 박스권을 돌파할 때 2차 매수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하다가 또 박스권 그리다가 또 돌파할 때 3차 매수 뭐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저는. 차라리 그런 식으로 뭔가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게 현실적이다. 그렇죠. 이게 사실 그렇게 말하기 쉽죠. 비트코인 무조건 오를 것이다. 오늘 10억 올린 그러니까 처음에 그게 이제 나중에 실제로 비트코인이 100억 되면은 그러면 내가 천재가 되는 건데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람은 늘 그렇지 않은 것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결국에 이게 투자를 했어요. 했어도 뭐 언제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이게 뭐 최고점에 나올 수가 없는 약간 그런 판이잖아요. 이게 거의 워낙 없죠. 변동성이 크다 네. 보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대략적인 어쨌든 뭐 고점 구간 이게 이제 과거 통계 사례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25년 한 4월 뭐 이 정도를 보시는 건가요? 우선은? 사실 그 코인도 그 11사 천국 50 효과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일단 말씀하신 25년 4월이 꽤 좋은 타이밍인 것 같고요. 팔기에.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계속 제가 강조한 그 기량적인 방법. 비트코인이 최고점 대비 25% 정도 빠졌을 때 나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세 번째 좀 예술적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투자에서는요. 투자의 신은 굉장히 드물지만 마이너스의 손들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한마디로 얘가 사면은 그게 고점이고 제가 팔면은 저점. 그런 친구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누군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친구가 남의 돈까지 빌려가지고 비트코인이 올인 갈 때 파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고요. 그게 아마 고점과 상당히 근접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여러 친구들 다양하게 사귀고 특히 투자 못하는 친구들 많이 사귄 다음에 절대로 투자 조언을 해주지 말고 그냥 말만 듣고서 아 그래 너 이제 들어갔어? 화이팅 하고서 빨리 집에 가가지고 나는 파는 거. 이제 그게 예술적인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세 개를 뭐 같이 써도 괜찮겠네요. 네,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손들이 들어갔다 하면은 뭐 한 절반 정도 빼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25% 빠지면 나머지 절반을 빼고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25년 4월이 되면은 뭐 무조건 뭐 한 절반 또 팔고 이런 것도 방법이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섞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말라. 그냥 계속 모아만 네네. 가라.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웃기는 게 어제 제가 오태민 작가님과 CBS에 나왔어요. 아니 네. 기독교 방송에서 코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어이가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럼 고점 아닌 거예요?
아 그런가?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절대 팔지 말아라 중에 이제 소위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중에 이제 한 분이시고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이 코인이라는 게 4년에 한 번에는 크게 하락하는 것이 보이는데 왜 내가 마이너스 70% 80% 얻어 터지면서 그거 1년 동안에 그거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그 말을 했어요. 비트코인 내 가족이 아니고 비즈니스 파트너 같은 거라고. 그 한마디로 이제 잘 될 때는 같이 이제 협업을 하지만 얘가 이제 또라이짓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일단 빠이빠이 하고 이제 얘가 다시 제정신 차리고 오면 그때 다시 일하고 이런 게 맞지 않느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4년에 한 번이 언제인지도 뚜렷이 보입니다. 한번 2014, 18, 22년에 비트코인 수익률을 보세요. 처참합니다. 그러면은 거기 4를 더하면은 26억 있죠, 그죠? 26에는 저는 코인 투자를 권하지 않습니다. 네, 그때 저 딴 거 할 거예요. 부동산 유튜브 하겠다 그때. 네.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그때가 어쩔 수 없이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보이는데 네. 이걸 중장기로 계속 들고 가는 거는 심리적으로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상승한 거 다 반납하고 그렇죠. 또 뭐 몇 년을 또 가야 되니까 얼마나 짜증나요 그거.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거가 주식 시장에서는 보통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다가 망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코인에서는 그게 적용은 좀 안 되나 봐요. 그러면은 아주 심플하게 가죠. 4년에 한 번 망하거든요,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지금 25년 4월에 그냥 팔아가지고 26년에는 거를 떠보지도 않다가 26년 12월 31일 그때 다시 들어가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27년, 28년 그 반감기 전 기간을 또 먹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 그런 나쁘지 식으로 않다고 아주 봅니다. 단순하게 투자를 했어도 지금 과거 데이터 한 10년을 보면은 계속 맞아왔다. 엄청 맞았죠, 그러면. 예. 그래서 4년 동안에 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쉬자.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방법이. 네. 예.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결국에 지금 요즘 얘기로는 이제 디지털 금 이런 네, 예.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자산을 이제 저장하는 공간인데 이게 네. 금보다 훨씬 더 뭐 이동성도 좋고 편리하기 때문에 금을 대체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도는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사실 비트코인의 본질이 뭐냐라고 보면은 좀 업그레이드된 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금이라는 것도 그래 내재 가치는 별로 없거든요. 그냥 이쁘게 생긴 돌이잖아요, 사실 이것도. 근데 이 이쁘게 생긴 돌이 몇천 년 통해 왔습니다. 근데 사실 비트코인이 금보다는 뚜렷한 장점들이 몇 개가 있죠. 그 사실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부자는 아니지만 뭐 돈이 이제 요만큼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요만큼 생기니까 늘 그거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자,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정상적으로 계속 돌아가기만 하면은 그 나뿐만이 아니라 내 없는 자식들까지도 이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 뭐 그 전 자식이 없지만 이제 3대까지도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자, 근데 뭔가 대한민국에 격변이 온다. 격변이라는 거는 뭐 전쟁이라든지 혁명이라든지 공산화라든지 그 약탈적인 정부가 온다든지 뭐 이런 거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아니면 뭐 자연재해가 올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아,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아닌 딴 나라에 뭔가 자산이 있어야겠구나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 다 똑같이 생각을 할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그 저는 중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부동산을 사는 걸 봤습니다. 뭐 독일도 그렇고 뭐 영국, 프랑스, 미국, 캐나다 다 사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솔직히 부동산을 해외에 사는 것보다는 비트코인을 해외에 냅두는 것이 훨씬 더 간편하죠. 금도 사실 문제가 뭐냐면은 금도 사실 그런 식으로 자산을 해외에 빼돌리기는 좋은 자산이긴 한데 그걸 내가 막 들고 다닐 수는 없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막 전쟁이 터졌는데 여기 금 있습니다. 들고 다니면 뺏길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네. 코인은 그렇게 뺏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소위 이제 부자들이 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훌륭한 수단으로 저는 이제 금보다는 코인을 좀 더 높게 칩니다. 그래서 그쪽 수요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게 자산을 보존하기에는 너무 변동성이 크지 않냐? 근데 금도 이거 마찬가지잖아요. 그래도 네. 금이 막 80% 빠지진 않잖아요. 아, 근데 금도 차트를 보시면요. 금이 70년대 말에 1000불까지 올라갔다가 나중에 200불까지 빠져요, 진짜 이게. 거기도 그것도 한 20년 걸쳐가지고. 네. 그래서 금의 변동성이 비트코인보다 조금 더 적은 건 맞지만 얘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이 코인을 꼭 비트코인으로 보유할 필요는 없고 이러면 USDT 같은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유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그러면 결국에 그 자산 보유 개념으로 보면은 말씀하신 USDT 같은 거는 뭐 달러랑 연동되는 수준이니까 네. 뭐 아주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디지털 금으로도 뭐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꼭 비트코인이어야만 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그 말씀하신 USDT 같은 경우는 변동성은 적긴 하지만 그 100% 확률로 가치를 잃게 되는 자산이죠. 왜냐하면 달러화도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건 그냥 팩트잖아요, 사실. 네. 제가 알기로는 달러화가 그 최근 100년 동안에 가치를 95% 이상 상실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USDT도 당연히 지금 당장에는 이제 변동성이 적지만 100% 확률로 가치를 잃게 되는 건데, 근데 비트코인은 꽤 높은 확률로 가치가 올라가겠죠. 네. 그러니까 USDT는 자산을 저장하는 수단은 안 되고 이동 수단 정도로는 쓸 수 있겠고. 그렇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적으니까 그거 편리함은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예. 어쨌든 금의 역할을 하는 거는 이제 코인, 비트코인 같은 그런 어떤 장기 저장이 가능한 수량이 제한돼
있는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다. 그렇죠. 금도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가치는 보존 정도는 해주잖아요. 그래도 네. 이제 그 가치가 엄청 늘지는 않다 하더라도. 비트코인 폭발적 상승이 올라타라 이 책 쓰셨는데 네. 여기 사실 폭발적 상승이라는 개념은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이 훨씬 더 강력하지 않나.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거 많이 오른 거 보면은 뭐 물론 뭐 밈코인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뭐 만 배 막 몇십만 배 올라간 것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당연하죠. 네, 낭만적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네. 100만 원만 넣어놔도 뭐 몇십억이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네.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오히려 공격적으로 차라리 큰 돈을 비트코인에 넣는 것보다는 작은 돈을 알트코인에 넣어서 비트코인 상승률을 따라잡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알트코인 투자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제 알트코인 투자를 상승장에서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럼 지금인가요? 그렇죠. 지금이죠. 네. 그래서 저도 반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좀 1년 정도 보유하는 코인들이 절반이고 그리고 단기로 트레이딩하는 코인들이 절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장기 보유하는 코인들은 뭐냐? 저는 4개가 있거든요. 이제 비트코인 당연히 있고 그러니까 이제 50 중에 30은 비트코인이고 나머지 20을 제가 이더리움, 솔라나, BNB 이렇게 투자를 해놨습니다. 그거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게 사실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고 나머지 모든 코인을 알트코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알터너티브 대안 코인이라고. 근데 물론 이 대한 코인들 중에서도 좀 급이 위에 있는 놈이 있고 완전 잡쓰레기들도 있습니다. 정말 쓰레기로 불릴 정도로 그 가치도 못하는 쓰레기들도 있고 그리고 정말 이제 어느 정도 세상에 도움이 되는 알트코인들도 있거든요. 네. 그 이제 세상에 지금까지 가장 많이 도움이 됐던 알트코인은 그 랭킹 2위인 이더리움입니다.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가지고 비트코인이 앱이라고 보면은 이더리움은 앱스토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더리움 기반 위에다가 블록체인 그 앱 같은 거 많이 만들어가지고 실행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이제 가능한 거거든. 네. 근데 사실 이제 앱스토어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애플 스토어도 있고 플레이 스토어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럼 이제 이 문제가 생기죠. 이더리움 앱스토어보다 더 훌륭한 앱스토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거에 이더리움 앱스토어에 도전하는 세력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가장 유명한 게 솔라나라는 친구입니다. 그게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걔도 가지고 있고 그 BNB는 무엇이냐? 그 세계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정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세계 1위가 바이낸스라는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바이낸스에서 코인을 만들었는데 그 바이낸스는 일단 돈을 엄청 벌잖아요. 사람들이 거래하면 수수료를 땡기니까 그 수수료를 가지고 바이낸스 코인을 사가지고 소각시켜 버립니다. 한마디로 왜 애플 같은 경우도 아이폰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서 애플 주식을 사서 소각시키잖아요. 자사주 매입을 해가지고 똑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코인의 수는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크겠죠. 그래서 그 4개 코인은 제가 멀쩡하다고 이제 보고 있어가지고 내년까지 보유를 할 겁니다. 1년 장기 보유죠 한마디로. 네. 1년이 장기래. 어쨌든 예. 근데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1년이 장기 보유라고 할 텐데 코인에서 1년은 거의 뭐 부동산에서 30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들한테 물려주는 정도예요 이게 1년 정도는. 네. 이건 또 훨씬 더 짧게 봐야 돼요. 그죠. 네. 그러면 그 외의 코인들도 뭐 유망하다고 막 뜨는 것들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많죠. 근데 네. 그런 것들에는 투자할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무식해가지고 그 중에서 분명히 정말 괜찮은 코인들이 있을 거거든요. 제가 무식해가지고 확신하면서 추천할 수 있는 코인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저는 그거를 안 해도 되는 게 그 나머지 코인들은요.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코인에 한마디로 폭발적으로 일주일 동안 상승한 코인에 올라타잖아요. 그리고 걔네들을 1에서 2주 정도 보유하면은 그 투자 전략의 수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최근 네. 일주일 상승한 거에. 그죠. 네. 어. 근데 그 중에서도 한번 꿀팁을 좀 드리면은 그 전략이 좀 잘 먹히는 코인이 있고 잘 안 먹히는 코인들이 있거든요. 일단 리플 같은 건 잘 안 먹힙니다. 리플이 최근 일주일 동안 급등한다 하더라도 거기 따라 사는 건 별로 안 좋고요. 그래서 리또속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리플한테 또 속았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좀 안 좋은 코인들이 파일컨이라는 애도 좀 별로고 라이트코인이라는 애도 좀 별로고 트론도 좀 별로입니다. 네. 그 4개는 최근 일주일 동안 급등했다 하더라도 안 사는 게 좀 더 유리하고요. 근데 잘 먹히는 코인들은 뭐 이런 코인들이 있죠. 조금 전에 나온 솔라나 얘가 잘 먹히고요. 아발란체라는 친구 잘 되고 aptos라는 친구가 잘 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그럭저럭 잘 되고 또 하나 있었는데 잘 되는 놈이 까먹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것들 중에서 추세를 봐서 과거 패턴을 보면은 또 잠깐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 1, 2주 가지고 있는 게 부동산에 치면 단기 투자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지금 변동성이 심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근 일주일 동안에 폭발적으로 진짜 20-30% 오른 코인들은 진짜 많거든요. 네. 한마디로 최근 일주일 동안 제일 많이 오른 코인들 중에서 걔네들을 사가지고 1, 2주 보유하고 털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 전략 무한반복. 그게 이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그 이제 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전략인데 다행히도 이 코인이라는 게 24시간 열려 있거든요. 내가 직장에서 바쁘다 하더라도
그냥 예를 들면 뭐 월요일 밤 10시 와가지고 그거 하면 됩니다. 네. 매주 월요일 10시 와가지고 예를 들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게 좀 궁금하긴 한데 그러면 네. 일주일 동안 급등했다라는 거는 그전에는 오르지 않았는데 갑자기 급등한 걸 말하는 건가요? 사실 이게 뭐 코인 마켓캡 같은 사이트에 가가지고 그 서팅이 가능하거든요. 최근 7일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코인 이런 식으로. 네. 그럼 그게 딱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상위권에서 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이미 2, 3주 동안 올랐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네. 네. 그러면 그때가 끝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 굉장히 예리하신 지적이고 그거 제가 생각 안 해봤는데 네. 그렇긴 하네요. 진짜 이제 최근 일주 동안 보는 게 아니라 그 전 2주에도 계속 올랐네. 그것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셨네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초기 일주일만 올라갔는지를 확인해야 되겠네요. 근데 또 횡보하다가. 근데 이게 또 논문을 보면은 그 기간은 일주일이 아니라 2주, 3주, 4주로 잡은 논문들도 있는데 그것도 얼추 통하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 일주일 동안 올랐고 그 전에도 1, 2주 올랐다 하더라도 얘가 또 계속 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심리 싸움이다 보니까 추세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군요, 이쪽도. 네. 근데 그거 좋은 포인트네요. 한마디로 이제 최근 일주일 동안 많이 올랐는데 그 전 2, 3주에도 계속 올랐다. 그럼 그걸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도 분석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 지금 이 코인에 만약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뭐 네. 전 재산을 넣겠다거나 아, 네, 뭐 네, 큰 네, 돈을 네. 넣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네. 이게 지금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내 돈 조금 한번 넣어서 좀 유의미한 소득을 한번 얻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비트코인 예를 들어 1,000만 원 사서 2,000만 원 되면 좋긴 하지만 네. 뭐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안 바뀌죠. 네. 알트코인은 또 관심 가지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긴 들어요. 이걸로 한 100배, 1000배 오르면 인생이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부터 코어 세틀라이트 전략이라는 걸 많이 추천하고 다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한 자산의 90에서 95% 정도는 좀 정상적으로 자산 배분을 하거라. 그 정상적이라는 건 뭐 주식, 부동산, 채권, 뭐 금 이런 거고 나머지 5에서 10%로 투더문 한마디로 정말 달나라로 갈 수 있는 자산들을 사가지고 인생 바뀌기에 한번 시도를 해보시라. 왜냐면은 좀 말씀하신 대로 내 자산이 1억이라고 하는데 500만 원, 그 5%를 어떤 이상한 알코올이 넣었는데 얘가 100배 갔습니다. 그럼 얘가 네. 5억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인생이 사실 조금 바뀔 수도 있죠. 그걸로. 근데 안 됐어. 그 정말 잡코인이었어요. 망했습니다. 그 500만 원이 빵이 되는 건데 그거는 좀 속쓰리긴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큰 데미지가 오지는 않거든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손익배가 되게 좋은 거죠. 왜냐면은 망해도 내 인생이 크게 바뀌지는 않는데 만약에 잘 되면은 내 인생이 크게 바뀐다. 네. 그러니까 손익배가 좋은 거죠. 그거는 할만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뭔가 좀 뭐 50배, 100배 이런 것들이 현실에 있는 판이다 보니까 있어요, 이쪽이. 있어요. 네, 그러면 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골라낸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거를 뭐 유망한 그런 코인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노력을 이제 많이 하시면은 한마디로 기본적으로 그냥 큰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있는 코인이 이제 거기 상장 전에는 보통 무슨 뭐 탈중앙화 거래소 이런 데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탈중앙에 있는 거래소를 사가지고 얘가 좀 메인 거래소에 상장했다 하면 얘 무조건 그 10배 이상 가거든요, 이게. 근데 그거를 찾아낼 수 있느냐? 그건 정보 싸움이죠. 네. 저는 그쪽에 좀 느리기는 한데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느 정도 팁이 오기는 합니다. 근데 네. 그거를 직접 연구할 수 있는 스킬이 된다면 그거가 사실 훌륭한 방법이죠. 네. 결론은 이제 뭐 메인 거래소에는 아직은 없지만 네. 조만간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추린다면은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근데 가짜 정보도 엄청나게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거기서 가짜와 진짜 정보를 추릴 수 있느냐 없냐 그게 결국은 스킬이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뭐 내가 잃어도 상관없는 돈 뭐 예를 들어 아까 맞아요, 말씀하신 맞아요. 뭐 네네. 300, 500만 원을 10개를 만들어서 한 3천만 원 정도 그냥 네. 잃어도 된다. 해서 그냥 뭐 그런 걸 막 기계적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그 제가 이제 꽤 친한 유튜버 중에 한 분도 그분들 30만이 넘으시는데 그분이 한 작년에 제가 들어갈 그 언저리에 그냥 20개 알트코인에 그 각각 500만 원씩 이제 총 1억을 갖다 박으셨고요. 참고로 그분도 그 후에 계속 추가 투자를 하셔가지고 지금은 1억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분도 왕창 버셨어요. 네. 그래서 이 전략도 꽤 괜찮은 전략입니다. 왜냐면은 이 알트코인들이 특히 상승자 막바지에는 진짜 몇 배, 몇십 배 오르거든요. 정말 계좌 코인들도.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분이 내년까지 크게 성공하실 거라고 봅니다. 훌륭한 분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무지성 분산 투자. 맞아요. 그분이 거의 무지성 분산 투자를 했거든요, 사실 근데. 네. 저는 그게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꽤 많이 벌었고요, 그걸로. 그것도 어찌 네. 보면 퀀트 투자 같은 개념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냥 그죠. 네, 네. 분산해서 그냥 나눠 놓으면은 알아서 그렇습니다. 터지겠지. 그렇죠. 네, 맞아요. 워낙 네. 변동성이 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분도 20개로 시작했는데 지금 43개라고 하더라고요. 그분도.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진짜 저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조만간 그 이런 코인이 메인 거래 상장이 될 거니까 한번 저기 탈중앙 거래소 가서 사봐 해가지고 저도 심심풀이도 1000불을 사봤거든요. 네. 진짜 며칠 만에 2,500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되네? 알게 된 거죠. 네. 그렇게 워낙 급등하는 곳이니까. 그죠. 네. 뭐 이런 식의 투자도 있다. 그렇습니다. 알아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정보 싸움입니다. 네. 그럼 그런 정보는 뭐 어디서 얻어야 됩니까? 이 코인 정보라는 거 자체가 너무 이제 생소해서. 맞아요.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저랑 친한 사장님이 그 정보를 주신 거거든요, 저한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판단하죠.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쓰레기 정보를
바로바로 줄 가능성은 별로 없다. 왜냐면 이제 저분도 저랑 친해지고 싶을 테니까. 그리고 이분이 그쪽에 꽤 잘 아니까. 그러니까 뭐 그것도 사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텔레그램 뭐 가입해서 뭐 하기, 그리고 뭐 이거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 친구가 되기부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쪽은 제가 큰 조언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먼저 좀 올라가고 네. 그 다음에 뭐 알트코인 가고 뭐 밈코인 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순환 네. 매수가 가능하냐? 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알트코인들의 가격을 올리는 건 다 세력들이잖아요. 그게 이제 잔챙이들이 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세력들이 돈을 어디서 보통 놓고 있느냐? 보통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USDT 이런 거 갖고 있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올라주면은 그 세력들의 자금이 더 커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로 알트코인을 펌핑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먼저 좀 올라가고 그 후에 이제 알트코인들이 돌면서 이제 올라가는 장이 펼쳐집니다. 그러면 결국에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좀 오른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죠. 꽤 이제는 오르죠. 다음은 네. 알트코인 장이 올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럴 비트코인이 가능성이 좀더 꽤 가야 높죠. 되나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어떤 알트코인이 먼저 상승될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최근 7일 동안에 많이 오른 거에 올라타기 전략이 꽤 통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한 세력이 그래서 야, 저 코인 올리자라고 하면은 그거가 뭐 8일 만에 스톱하지는 않거든요, 보통. 보통 그래도 요즘은 뭐 몇 주까지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때 좀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세력이 워낙 또 이쪽은 또 쉽게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어떤 감시 제도라는 게 뭐 마땅히 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사실 주식도요 다 세력이 올리는 거죠. 그 세력이 기관이 되었든 아니면 이제 부자가 네. 되었든 뭐 사실 아무리 뭐 개미 투자자가 투자를 한다 해서 가격을 움직일 수 있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가격을 움직이는 건 무조건 세력이죠. 어느 자산이나. 그럼 아까 그 비트코인류, 네. 이더리움, 네, 네. 약간 그래서 좀 정상적인 네, 정상적인 반, 놈들. 네, 네. 그리고 비정상 반 이렇게 가지고 계시다고 했는데 네, 맞아요. 네. 비정상을 약간 트레이딩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네. 거는 어떤 종류의 코인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정상이 절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 30%, 이더리움과 BNB 각각 6%, 솔라나 8%에서 합쳐서 50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50 중에서 이제 한 5% 정도는 제가 그냥 AI 코인에 그냥 꽂아놨습니다. 왜냐면은 요즘 그 전 세계 대세가 사실 AI잖아요. 근데 네. 물론 저는 이 AI 코인들이 뭔가 AI적인 거를 할 거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사실은 다 개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코인은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AI, 블록체인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AI 코인에 한 5% 정도 이제 갖다 박아놨고요. 그리고 이제 타 소프트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굴리는 돈도 이제 한 20%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네. 예, 그렇죠. 20% 정도는 그러니까 타 소프트웨어에서 돌리고 있고요. 근데 그러니까 아마 자동 매매 소프트웨어에서 돌리고 있고, 그럼 이제 20%는 자동 매매 소프트웨어, 5%가 AI 코인이었고, 그리고 이제 비상장 코인에 제가 2% 정도 있네요. 그러면 이제 합쳐서 27%니까 그러면 23%가 남는데 그 나머지 23%는 최근 일주일 동안에 간 놈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최근 일주일 동안에 상승했던 것들에 투자하면은 투자 성과가 괜찮나요? 괜찮아요. 예, 그죠. 예. 특히 이제 그게 또 잘 먹히는 코인이 있고 안 먹히는 코인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잘 먹히는 코인 몇 개 말씀드렸죠. 솔라나, 아발란체, 저기 그 전반적으로 민 코인들 잘 먹히고요. 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 투자하면서 좀 괜찮다 싶은 것들을 내가 좀 발굴하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다. 아, 근데 그 코인들이 괜찮아서 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최근 일주일 동안에 가격이 올랐기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전 이 코인들이 뭐 하는지 잘 몰라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큰 증거가 없으면은 모든 코인이 사기다라고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뭐 가치 투자라기보다는 그냥 단기적인 어떤 매도를 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사실 뭐 도지코인과 시바이누가 뭐 세상에 큰 기여를 하겠습니까, 사실 민코인들인데. 네. 그러니까 그 뭐 일론 머스크랑 조금 관련만 있다면 막 올라가고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겉에서 봤을 때는 뭔가 전통의 가치 투자자 이런 분들이 보면은 이게 네. 뭔가 싶긴 한데 또 그만큼 또 급등하고 폭등하다 보니까 또 관심을 한번 가져는 봐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늘 그 말을 하긴 하죠. 가치가 충만한 삼성전자를 20% 벌래, 아니면은 가치가 없는 도지코인을 200배 벌래. 그러니까 200 버는 게 낫잖아요. 그 가치 없는 걸로. 네, 네. 그렇긴 하죠. 그렇죠. 네. 20%가 200배 낫습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 이 영상을 전체를 다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야 코인이 되게 괜찮을 수도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제 있는 돈으로 한번 2천만 원 가지고 20억 만들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봐야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오히려 좀 초보자분들이 네. 많을 테니까 예. 이런 분들한테 조금 주의사항 아니면 약간 조금 너무 그런 것만 보면 안 된다라는 네. 약간의 조금 좀 경계적인 말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그 조금 전에 2천만 원이 20억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천만 원이 20만 원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코인은 그게 가능하고요. 알트코인은 특히 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일단 총 자산의 5% 정도가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5%를 투자를 하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내 네네. 자산이 4억이라고 치면은 그럼 2천만 원 들어가는 거 오케이. 왜냐하면은 2천만 원 다 날려도 3억 8천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 2천이 20억이 됐어 하면은 나는 이제 집도 바꿀 수 있고 차도 바꿀 수 있고 굉장히 이제 재밌는 삶을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산의 5% 정도를 소위 좀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보는 뭐 비트코인, 알트코인 이런 데 들어가는 게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4억 전체를 집어넣는가? 그럼 내가 이제 너 미친놈아 하겠죠. 네. 네. 그거는 왜냐면 그 4억은 정말 다시 4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네. 전 재산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렇죠. 워낙에 리스크가 있는 판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산의 5%를 넣어서 대신 걔가 이제 많이 올라서 다른 것들을 이제 뛰어넘을 거를 바라는 게 맞지. 여기다가 이제 왕창 넣어서 아예 재벌이 되겠다. 그쵸. 이런 네. 식의 꿈을 꾸다가 대부분 망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 확률에 대한 개념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 이 코인이 향후 1년 동안에 오를 가능성은 7, 80% 정도로 봅니다. 근데 그 말은 반대로 말해서 깨질 확률도 20, 30% 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확률이 100% 아닌 것에 몰빵을 하면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딱 5% 정도 정말 가벼운 마음 정도로 해야지 이걸로 내가 회사 그만두고 나 강남에 아파트 사고 이런 꿈을 꾸다가 이제 어찌 보면 몇 년치 재산이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퀀트 투자 전문가이신 강한국 작가님과 비트코인 폭발적 상승에 올라타라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 뭐 큰 틀에서는 뭐 저도 이번에 반감기가 있다고 하고 또 지금 정말 얼마 안 남았고 그리고 과거에 또 그런 세 번의 또 사례도 있고요. 사례가 네. 있었기 때문에 이번을 놓치는 게 좀 아쉽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도 만약에 또 정말 그렇게 올라버리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오늘 식으로. 두 번을 내가 놓치는 거는 그렇죠. 한 번 정도 놓칠 수 있지만 두 네. 번 놓치는 거는 좀 이건 내 잘못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어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 가지고 보고 있는데 시청자분들도 그 정도로 좀 한번 관심은 가져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과도한 자산 말고 너무 변동성이 크니까 좀 적은 자산 한번 넣어보겠다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공부해 보시는 거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다시 한번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 주신 분들한테 감사 인사 드리면서 저희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